2025년 5월의 세 번째 토요일 새벽 공기는 아직 서늘했지만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고급 아파트 주방에는 벌써부터 온기가 가득했다. 대한민국 육군 소장 차유진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서 합참의장도 고개를 끄덕이는 전략가이자 강원도 화천의 제출 보병사단 통칭 칠성 무대에서 복무 중인 박시우 일병의 어머니였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뜬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와 빈틈없는 성실함을 선물했다. 지난 한 달 아프리카 분쟁 지역 파병 부대 창설과 관련된 긴급 현안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났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야근과 주말 출근, 사례름판을 건넌 듯한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까지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도 오늘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 앞에서는 봄눈 녹듯 사라졌다. 우리 아들 뭘 제일 좋아하더라. 차유진은 냉장고를 열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의 냉장고는 언제나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각 잡힌 밀폐 용기들 종류별로 분류된 채소와 과일. 평소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질서가 조금 흐트러질 예정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한우 등심과 직접 재배한 유기농산 채소, 아들이 어린 적부터 좋아했던 달콤한 계란말이를 위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 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마치 잘 짜인 작전 계획을 수행하는 지휘관처럼 그녀는 여러 가지 요리를 동시에 진행했다. 한쪽에서는 등심을 굽는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다른 쪽에서는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었다. 계란물을 푸는 손목의 스냅은 부드러우면서도 절도가 있었다. 요리하는 내내 그녀의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었다. 하나는 별을 단 장군, 대한민국 국군의 최정예 지휘관으로서의 삶. 다른 하나는 아들 시우의 유일한 보호자, 평범한 어머니로서의 삶. 남편은 시우가 5살 되던 해부리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했다. 혹독한 군생활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현실 사이에서 수없이 좌절하고 눈물 흘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 시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군복 입은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어릴 적 시우는 군복을 입고 출근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늘 그렇게 말했다.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버근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아들이 자라면서 그녀의 특별한 직업은 모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기도 했다. 사춘기 시절 시우는 장군 엄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고 그 무게를 버거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막중한 책임감은 그녀에게 평범한 엄마가 될 시간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시우가 입대하던 날 논산 훈련소 앞에서 아들을 끌어안고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늘 강인한 모습만 보여주었던 엄마의 눈물에 시우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녀를 위로했다. 엄마, 저 잘하고 올게요. 엄마, 아들이 그 말을 남기고 훈련소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아들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만큼은 자신도 장군이 아닌 어머니로서 아들의 격을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그녀는 아들 시우가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아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시우가 배치된 7사단은 공교롭게도 과거 그녀가 연대장으로 근무했던 곳이었지만 사단장 이냐 지휘관들에게 그 어떤 언절도 주지 않았다. 아들 박시우는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다른 전우들과 동등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믿었. 심지어 아들 시우조차 자신의 어머니가 단순한 직업 군인인 줄로만 알았지. 현재 국방부의 핵심 요직을 거쳐 차기 군단장 후보로 거론되는 차이유진 장군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엄마, 그냥 국방부에서 일하는 군무원 같은 거야 라고 둘러댔다. 아들이 자신의 후광 때문에 군 생활에 불필요한 오해나 특혜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됐겠지. 어느 더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은 크고 작은 보온 도시락 통에 가지런히 담겼다.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각종 나물과 갓 지은 쌀밥, 그리고 시원한 동치미까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진수성찬이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들과 비타민, 그리고 최신 잡지 몇 권을 챙겨 넣었다. 이제 그녀 자신이 나갈 채비를 할 차례였다. 욕실로 들어간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밤샘 근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눈가에는 옅은 박스 엎불이 자리 잡았고 관자놀이 부근에는 언드선뜻 흙머리도 보였다. 벌써 이렇게 늙었나. 씁쓸한 미소가 잠시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아들을 만나는 날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엄마의 모습으로 가야 했다. 그녀는 꼼꼼하게 기초 화장을 하고 생기 있는 코랄빛 립스틱을 발랐다. 옷장 앞에서는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옷. 그녀는 고심 끝에 반아한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네이비 색 플리츠 스커트를 선택했다. 여기에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베이지색 로퍼를 신었다. 화려한 장신구는 모두 배제하고 손목에는 남편의 유품인 낡은 시계만을 찼다. 누가 보아도 강남의 부유하고 교양 있는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좋아 완벽해. 스스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그녀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나서기 전 벽에 걸린 군복을 잠시 바라보았다. 금빛 찬란한 별 2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저 별의 무게를 잠시 내려 놓고 오늘은 오직 박시우 일병의 어머니로 존재하는 날이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그녀는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공에 시동을 걸었다.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차가 미끄러지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다. 이른 아침 한적한 강변북로를 달리며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마침 시우가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리듬을 맞췄다. 서울을 벗어나 경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다. 빽빽한 빌딩 수품 사라지고 싱그러운 5월의 실록이 눈앞에 펼쳐졌다. 가평, 춘천을 지나 화천으로 향하는 길. 구불구불한 국도를 따라 달리며 그녀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우리 시우 훈련은 힘들지 않을까? 선임들과는 잘 지내는지,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는지. 아무리 강인한 지휘관이라도 아들 걱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머니였다. 그녀는 지난주 아들과의 짧은 통화를 떠올렸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여기 사람들 다 좋고 밥도 맛있어요. 걱정 마세요. 씩씩한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힘듦이 있을까봐 마음이 쓰였다. 특히 7사단은 GOP 경계작전을 책임지는 최전방 부대 중 하나다. 험준한 산악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변화, 그리고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북과의 대치 상황까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들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내가 연대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참 힘든 곳이었지. 그녀는 10여 년 전 대령 계급장을 달고 이곳 7사단 예하 연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시설이 열악했고
병역 문화도 경직되어 있었다. 그녀는 부임하자마자 낙은 막사를 허물고 신식통합생활관을 짓는 사업을 추진했고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담이 노력했다. 독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훈련은 혹독하게 시켰지만 병사들의 복지와 인격만큼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챙겼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자양분이 되었다. 어느 더 대한민국 최전방 칠성부대라는 거대한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들이 있는 곳에 도착한 것이다. 부대 입구로 향하는 길은 낯설지 않았다. 10년 전 자신이 집을 타고 수없이 오갔던 바로 그 길이었다. 길가에 핀 야생화들만이 세월의 흐름을 말해주는 듯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묘소가 있는 위병소를 향해 차를 몰랐다. 위병소 앞에는 벌써부터 여러 대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아들, 남자친구 혹은 오빠를 만나러 온 가족과 연인들로 북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차유진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차를 세우고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곧 저 문을 지나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가장 환한 미소를 연습했다. 장군 차유진의 모습은 완벽하게 지우고 오직 어머니 차유진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 가방과 짐을 양손에 들고 위병소를 향해 걸어갔다. 맑은 공기와 푸른 산, 그리고 젊은 군인들의 활기,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잠시 후 이 평화로운 공간에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건이 칠사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단결, 면회 오셨습니다. 위병소 초입에 설치된 간이 접수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2명의 병사가 건성으로 경례를 붙이며 차유진을 맞았다. 한 명은 턱을 빗다하게 근처에 짝다리를 짚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스마트폰 게임에 시선을 고정한 채웠다. 명찰을 보니 짝다리를 집은 병사는 황곤호 상병, 스마트폰을 보던 병사는 이찬솔 이병이었다. 차유진은 그들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의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풀었다. 오늘은 아들을 만나러 온 기쁜 날이다. 굳이 젊은 병사들과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3대대 구중대 소속 박시우 일병 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황상병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위아래로 훑어내리는 노골적인 시선. 그 시선에는 존중이나 예의 대신 무례한 호기심과 경박한 평가가 가득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단한 얼굴, 부드러운 곡선의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플리츠 스커트에서 잠시 머물렀다. 오박시우, 그 자식 댕자 봤네. 어머님이 엄청 미인이신. 황상병이 옆에 있던 누병의 옆구리를 쿵 지르며 음영한 미소를 지었다. 누병도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차유진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 역시 황상병과 별 반 다르지 않았다. 와, 상병님, 진짜인데요. 어머님이 아니라 거의 눈이 많이 씁니까? 혹시 재혼하신 새 어머니?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길 거리며 던지는 무례한 농담에 차유진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식의 인격모독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아들의 부대까맛을 한 아들벌 병사들에게서 당하는 모욕은 그녀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박시우 일병 친어머니입니다. 면회 신청서 좀 주시겠어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병사는 잠시 주춤했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황상병은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듯 능글맞은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아이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너무 젊고 아름다우셔서 저희가 그만 실수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세가 어떻게 드시는지 관리 비법이라도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한테도 좀 알려드리게. 맞아요, 맞아요. 피부과 어디 다니세요? 혹시 시술 같은 거 받으셨으면 정보 공유 좀. 이 병이 옆에서 거들며 희희도 거렸다. 주변에 있던 다른 면역액객들이 수근거리며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저 병사들 왜 저래? 면회 온 사람한테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차유진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이런 상황을 아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묵묵히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차유진 관계모.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평소라면 보고서 한 장을 작성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을 그녀가 간단한 인적사항을 적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졌다. 신청서를 다 작성해서 내밀자 황상병은 서류를 받는 척하며 슬쩍 그녀의 손을 스쳤다.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차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악 소리를 내며 손을 뒤로 뺐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졌네. 황상병이 전혀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실실 웃었다. 차유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 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전장을 지휘하던 장군의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 드러나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두 병사는 순간 음질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희롱하던 연약한 중년 여성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상황을 오판했다. 아줌마가 화나봤자 뭐 어쩌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 아니, 모륵? 저희는 그냥 어머님이랑 좀 친해지고 싶어서 시우가 저희 부대 에이스거든요. 저희랑 친하게 지내시면 시우군 생활이 확 펴질 텐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저희가 시우 잘 챙겨주겠습니다. 대신 어머님도 저희한테 커피라도 한 잔 사주셔야죠. 요즘 PX의 신상 나왔는데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몇 N의 절차를 비밀로 노골적인 협박과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차유진은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곳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부대인가 아니면 뒷골목 양아치들의 소굴인가. 자신이 청춘을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지금 당신들 군인 동무 규율이 뭔지는 알고 있습니까? 대민 마찰 금지 품위 유지 의무 들어본 적 없습니까? 차유진이 군법을 언급하자 황상병은 코숨을 쳤다. 아이고 어머님. 어려운 말씀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처리 불가 도장 찍으면 어머님 오늘 쉬워 얼굴 못 보고 그냥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손에는 실제로 처리 불가라고 적힌 도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월권 행위였다. 주변의 수근거림은 더욱 커졌고 몇몇 멱에객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려는 듯한 움직임도 보였다. 차유진은 두 주먹을 불군 쥐었다. 당장이라도 저들의 맥살을 잡고 군법 회의에 넘겨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들 시우에게 돌아갈 것이 뻔했다. 엄마가 부대 와서 깽판 쳤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남은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겠는가. 그녀는 마지막 이성을 붙잡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내가 사과하죠. 잠시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얼굴만 보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두 병사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갑질이 통했다고 생각했다. 진짜 그렇게 나오셨어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하나만 찍어주시면 지금 바로 몇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사회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눈이 황상병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밀며 말했다. 그 순간 차유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더 이상의 인내는 무의미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군 전체의 기강의의와 부패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자신은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지휘관이었다. 내 놈들. 차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막입을 열어 호통을 치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저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위병수 안쪽에서 한장교가 걸어나오며 물었다. 그는 방금 전에 소란을 들은 듯 의아한 표정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중량 김두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바로 7사단 사령부의 인사참모였다. 김두윤 중량은 주말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출근했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그는 위병수 병사들의 걸롱한 태도와 울분을 참는 듯한 민간인 여성의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차렸다. 황상병, 이병, 근무 똑바로 안 서나 지금 민원인에게 무슨 결례를 범하고 있는 건가? 김중령의 불옹의 두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 했다. 반결 아닙니다. 그냥 면회 절차 안내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황상병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김중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들을 쳐다보다가 차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병사들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김중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그리고 차유진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어디선가 많이 뵌 듯한 얼굴이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범한 중년 여성이라고는 믿기 힘든 선을 하면서도 강렬한 눈빛, 그는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국방부 회의, 합동참모 본부 브리핑, 아니면 설마 아니겠지. 그분이 이런 곳에 이런 차림으로 오실 리가 없어. 김중영은 자신의 생각을 애써 지우며 다시 물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어디서 된 적이 있던가요? 차유진은 김중영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긴가민가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녀는 대답 대신 마지막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중영 육사 몇 기인가?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계급과 출신이 나오자 김중영의 눈이 커졌다. 일반 민간인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다.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네, 저는 육사 55기입니다만 신내지만 누구신지 차유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을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고 자신의 핸드백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들이고 침착한 동작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황상병과 이희병, 그리고 김중영, 심지어 주변에서 구경하던 다른 면회객들까지 모두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쏠렸다. 곧이어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붉은 벨벳 케이스에 담긴 작은 신분증이었다. 대한민국 장성에게만 수여되는 금빛 무궁화와 별이 박힌 바로 그 신분증이었다. 차유진이 신분증을 꺼내 보이 순간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정지했다. 위병소 주변을 감싸던 5월의 아침 공기가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구경하던 면회객들의 수근거림도 나뭇가지를 흔들던 바람 소리도 심지어 멀리 훈련장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구령 소리마저 그 신분증을 꺼진 말처럼 멎었다. 김도윤 중량의 시선은 그녀가 내민 신분증에 고정되었다. 붉은 벨벳 케이스 안 금빛 찬란한 무궁화 문양 아래 선명하게 박힌 두 개의 별, 그리고 그 아래
육군 소장 차유진이라는 6글자.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 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과 동시에 수만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육군 소장 차유진, 설마 국방부의 그 차유진 장군님이시라고. 여군 최초의 전투병과 출신 소장, 최연소 장성 진급 기록 보유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바로 그분. 김중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믿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국군을 통틀어 단 100여 명뿐인 장성 그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핵심 실세가 주말 아침에 이런 허름한 위병소에, 그것도 평범한 녀에게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신분증은 명백한 현실이었다. 위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위험이 넘쳤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고 군인으로 서의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충성. 거의 비명에 가까운 경내 소리가 위병소에 울려 퍼졌다. 김중영은 평생 해본 적 없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각도의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안 되던 황건호, 상병과 이찬솔, 이병의 얼굴에도 경악과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다. 소장, 장군님, 그들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렸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누님, 아줌마라고 부르며 온갖 희롱과 갑질을 일삼았던 상대가 자신들이 속한 7사단의 사단장과 국방부 직속 정책기획관이므로 사실상 하늘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상병님, 저분 진짜. 이찬솔 이병은 공포에 질려 말을 더듬었고 황건호 상병은 사색에 된 얼굴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그의 뇌리에는 방금 전 자신이 저질렀던 만행들이 주맛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노골적인 시선, 음영한 농담, 무례한 반말, 그리고 결정적으로 처리 불가 도장을 들고 협박하며 전화번호를 요구했던 순간까지. 그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하극선이자 군 기강을 뿌리부터 뒤 흔드는 중범죄였다. 영창은 권영, 군법 재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내 놈들, 당장 엎드려. 김중영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는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자신의 군 생활도 여기서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황상병과 이병은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는 거의 반사적으로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외침이 뒤따랐지만 그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듯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면역객들은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저분이 장군님이었어.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다 했어. 저 병사들 이제 어떡하냐. 완전 인생 끝났네. 그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동정이나 비난이 아닌 경외와 충격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아수라장의 중심에 서 있는 차이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분노나 흥고 대신 차갑고 서늘한 평온한 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두 병사를 잠시 내려다 보다가 김중영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중영, 네, 소장님, 분부만 내리십시오. 김중영은 각 잡힌 자세로 대답했다. 자네 인사참모라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겠군. 차이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과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신분증을 다시 핸드백에 넣으며 말을 이었다. 저 두 병사 지금 당장 직위에 제하고 헌병대로 인기하게. 사유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 및 대반물의 정도로는 부족하겠지. 상관 모욕,
직관, 남용, 품위 유지에 무위반 성희롱까지 내가 국방부 감사실에 직접 통보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게. 그녀가 읊는 제목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나라와 김중영의 가슴에 박혔다. 국방부 감사실 직접 통보. 그것은 사단장 차원에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군 검찰의 정식 수사와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김중영 자네도 책임이 가볍지 않. 휘하 병사들의 근무 기강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뭘 했나. 인사참모라는 자리가 그저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 자리인 줄 알았나. 죄송합니다. 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 김중영은 모자를 벗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어깨가 절망감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차유진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위병소 주변에 모여있는 다른 여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조금 전과는 다른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장병 가정 여러분, 오늘 저희 군이 여러분께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장군이 민간인에게,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여객들은 오히려 당황하며 아닙니다. 장군님, 일어나세요. 하고 외쳤다. 차유진은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국방부 장군이 아닌 이곳 칠성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이 일은 비단 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저와 우리 군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전체의 병영 문화를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당당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여객들 사이에서는 저도 모르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이 치기 시작한 박수는 이내 위병소 전체를 울리는 커다란 함성이 되었다. 그때였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가 인파를 뚫고 들려왔다. 박수 소리와 함성에 묻지번한 그 작은 목소리를 차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고개가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그곳에는 면은학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막 위병소로 달려나온 그녀의 아들 박시우 일병이 서 있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고 있고 그 앞에는 중력 계급의 간부와 선임병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전 어머니가 내뱉는 국방부 장군 소장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내리를 혼란스럽게 헤집고 있었다. 시우야, 차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들에게만큼은 비밀로 하고 싶었던 자신의 또 다른 모습.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차갑고 권위적인 장군의 모습을 결국 들키고 만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했다. 아들 박시우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바로 앞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녀의 얼굴과 그녀 주변의 아수라장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장군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차유진은 차마 입을 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자의 재회는 그렇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과 혼돈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는 차유진의 강철 같던 심장을 그대로 관통하는 예리한 파편과 같았다. 방금 전까지 군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며
추상 같은 위엄을 내뿜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관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그저 놀란 아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한 어머니의 그곳으로 돌아와 있었다. 시우야, 그게 엄마가. 차유진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지난 20년간 지켜온 비밀이었다. 아들이 군인인 엄마를 부끄러워할까봐 혹은 자신의 후광이 아들의 삶에 그늘을 드리울까봐 철저하게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 그것이 가장 최악의 형태로 아들의 군 생활 한복판에서 아들의 동료와 상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로된 것이다. 박시우 일병은 여전히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다정하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범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분이었다. 가끔은 너무나 바빠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했고 사용하는 단어들은 군사 용어처럼 딱딱할 때가 있었으면 그저 국방부에서 일하는 군무원이라고 하기엔 몸의 뱀 자세와 말투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TV 국방 뉴스에서 나보던 어깨의 별을 단 장군일 줄이야. 엄마, 진짜야? 진짜 장군이야. 시우의 목소리에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 걸음도 다가섰다. 주변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는 선임병들도 새하얗게 질려 굳어버린 간부도 욱성거리는 다른 면역액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어머니 차유진만이 존재했다. 상황을 수습해야 했던 것은 오히려 제3자였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서 있던 김도윤 중령이었다. 그는 이대로 모자의 충격적인 재회를 위병소 한복판에서 계속하게 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 소장님 그리고 박해병 김중령이 거의 기억하는 목소리로 두 사람을 불렀다. 우선 장소를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장님 실로, 사단장실. 그 단어가 나오자 위병소의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7사단의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의 집무실을 외부인에게, 그것도 일개 병사의 어머니에게 내어주겠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누구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현 7사단장과 동급인 소장이었고 국방부 직속 상관이었으며 무엇보다 이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였다. 차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사적인 일에 부대의 공식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아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황상병 이 병은 헌병대 올 때까지 여기서 대기시켜. 그리고 김중령 차내는 나중에 따로 보지. 차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도시락 가방을 다시 들었다. 그 모습에 시우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가방을 받아들었다. 묵직한 아침부터 자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다. 김도윤 중령은 자신의 관용차를 대기시키고 뒷문을 열었다. 차유진과 박시우가 나란히 뒷좌석에 앉았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과 시선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좁은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차유진은 차마 아들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부대의 10년 전 자신이 누불던 연병장, 새로 지어진 복지회관, 그리고 느름하게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바른 병사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왜 말 안 했어? 침묵을 깬 것은 시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왜 나한테까지 엄마가 장군이라는 거 숨겼어? 차유진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아들 첫마디는 사과였다. 내게 짐이 될까봐 그랬다.
장군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내 인생에 따라다니는 게 싫었어. 너는 그냥 너 자신으로 박시우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다. 특히 군대에서는 더더욱 엄마의 계급이 내게 특혜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불필요한 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느껴왔던 막연한 거리가 어머니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의 근원을 이제야 알게 된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더 컸다. 그럼 아빠는 알고 계셨어? 그럼 내 아빠는 엄마가 데일 때 만나 소령 진급하는 것까지 보고 갔지. 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이라고 응원해줬는데 차유진의 눈가에 잠시 이슬이 맺혔다.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자 장군으로서의 위엄은 잠시 잊힌 듯했다. 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 사이 차는 7사단 본부 청사 앞에 도착했다. 사령부 전체에는 이미 비상이 걸려 있었다. 위병소에서 국방부 소장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마침 주말 출근을 해 있던 사단장 이하 참모진들이 모두 뛰어나와 건물 입구에 도열해 있었다. 현 7사단장인 이강민 소장은 딱 차유진보다 육사 2기 후배였다. 그는 사관생도 시절 여생도로서 모든 훈련에서 남자들을 압도하며 전설적인 존재감을 뽐내기던 차유진을 면발치해서 동경해왔다. 그런 하늘 같은 선배가 자신의 부대 위병소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눈앞이 침침했다. 단결, 소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부대 관리를 잘못한 탓입니다. 죽을 쥐를 지었습니다. 이강민 소장이 차가 멈추자마자 달려와 문을 열며 외쳤다. 그의 뒤로 사령부 참모 전원이 일사불란하게 경례를 붙였다. 차에서 내린 차유진의 모습에 그리고 그녀의 바로 옆에 서 있는 낯익은 얼굴의 박시우 일병의 모습에 도열해 있던 간부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박시우의 직속 상관인 대대장 중대장은 심장이 멎는 것 같다. 박시우 일병 어머니가 차유진 장군님이셨다. 차유진은 이강민 소장의 경례를 가볍게 목례로 받으며 말했다. 이 소장 오랜만이고는 자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 아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지. 그녀의 말에 이강민 소장은 황송하다는 듯 직접 앞장서서 그녀를 안내했다. 박시우는 얼덜거레 수많은 고위 간부들의 경례를 받으며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그들을 향해 칼 같은 경례를 붙였다. 시우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이질감과 위압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마침내 사단 장실에 도착했다. 넓은 집무실 중앙에는 거대한 태극기와 부대기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칠성 부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강민 소장은 차유진을 상석으로 안내하고 자신은 그 맞은편이 부동자 새로 섰다. 모두 나가 있게. 그리고 박일병은 여기 차유진의 명령에 이강민 소장과 김두윤 중령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경례를 하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넓은 사단 장실에는 차유진과 박시우 단둘만이 남았다. 차유진은 무거워 보이는 장군용 가족 의자에 앉는 대신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칠성 부대 연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기서 엄마도 10년 전에 훈련받는 경사들을 지켜보고 했지. 그때는 대령이었는데 그녀는 혼자 말처럼 말했다. 그리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시우야, 이리 와서 앉아. 이제 장군이 아니라 엄마로서 이야기하고 싶구나. 그녀는 소파를 가리켰다. 시우는 마지막에 소파에 앉았다. 차유진은 아들이 가져온 도시락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내용물을 꺼내기 시작했다.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갈비찜 정갈하게 부쳐진 계란말이, 고소한 냄새가 나는 잡채. 오늘 너랑 이거 먹으면서 그냥 평범한 이야기하고 싶었어.
훈련은 어떤지, 선임들은 잘해주는지, PX 음식은 맛있는지, 그럼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잠겨 있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시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혼란과 배신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늘 강하고 완벽해 보였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아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미안해하는 한없이 약해 보이는 한 여자였다. 괜찮아, 엄마, 아니, 소장. 시우는 어머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차유진은 그런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돼.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나는 내 엄마니. 그 순간 시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동안 그가 느껴왔던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그는 어린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차유진은 조용히 다가가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다. 별 2개의 무게를 잠시 내려 놓고 그녀는 온전히 아들의 슬픔을 보듬는 어머니가 되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2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고 웃을 수 있었다. 모든 오해와 상처가 식혀나가는 순간이었다. 아들의 눈물이 잦아들고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사단장실에는 어색하지만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다. 차유진은 냅킨을 뽑아 아들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었다. 박시우는 20살이 너무 넘건장한 청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밥 먹자. 다시 겪겠네. 차유진이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내. 그녀는 도시락 뚜껑을 모두 열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식어서 딱딱해진 잡채와 기름이 하얗게 굳은 갈비찜. 그녀가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들은 이미 최상의 맛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지금 2사람에게 음식의 맛은 중요하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마주 앉은 어머니와 아들. 2사람은 그저 함께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있었다. 시우는 어색하게 젓가락을 들었다. 어머니가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 그는 힐끗 어머니의 어깨를 보았다. 평범한 블라우스 위로 보이지 않는 별 2개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엄마 힘들어. 뭐가? 그냥 다 장군으로 사는 거. 차유진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힘들지? 당연히 힘들다.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고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천 번 고민해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모람도 크다. 내가 지키는 조국과 국민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내 청춘을 바쳤다는 자부심, 그걸로 버티는 거지. 그녀는 아들의 밥 위에 갈비찜 한 점을 올려주며 말했다. 너는 그냥 엄마가 대단하다고만 생각해줘. 그럼 충분해. 시우는 말없이 밥을 입으로 가져갔다. 식업받은 갈비찜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삶의 무게와 자부심이 함께 씹히는 듯했다. 2사람이 식사를 하는 동안 사단장실 밖은 그야말로 초비상사태였다. 이강민 소장은 복도를 서성이며 애꿎은 담배만 연신 태우고 있었고 김두윤 중량은 차렷차세로 식은땀을 흘리며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사단 장실 문이 열리고 차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표정은 다시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 소장 차유진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 소장 김중룡 잠시 들어오게. 2사람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뻣뻣하게 굳은 채 집무실 안으로 들어서었다. 박시우 일병은
소파에 굳은 채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반지, 차유진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두 장교는 마지막에 의자 끝에 걸터앉 짰다. 우선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내 최종 결정을 전달하겠다. 그녀의 말에 두 사람의 어깨가 음질했다. 위병소에서 근무 규정을 위반하고 민간인에게 심각한 모욕을 준 황건희 상병과 이찬솔 이병은 오늘부로 군 검찰에 정식으로 이첩한다. 육군 규정과 법에 따라 한치의 관용도 없이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녀의 선언은 단호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두 장교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리고 김두윤 중룡. 네 소장님. 김중룡이 용수철처럼 휘어오르듯 대답했다. 자네는 인사참모로서 부대 기강을 책임져야 할 핵심 지기자다. 하지만 자네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어. 이번 사태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정식으로 간봉 3개월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리고 현재 보직은 유지하되. 이번 일을 계기로 전부 대원의 복무 실태와 병역 문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한 달 안에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게 할 수 있겠네. 김중룡은 눈을 질근 감았다. 간봉 3개월. 장교에게는 치욕적인 징계였다. 그의 진급길은 사실상 막혔다고 봐도 무방했다. 하지만 그는 이 정도의 처벌로 끝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목이 매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차유진은 이강민 소장을 바라보았다. 이 소장 내 선배님. 이강민 소장은 자신도 모르게 사적인 호칭을 썼다. 자네에게는 공식적인 징계를 내리지 않겠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자네의 군 생활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좋은 고시가 될 것을. 오늘을 잊지 말게. 앞으로 칠성 무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답은 자네 스스로 찾아야 해. 단순한 구호나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병사 한 명, 한 명의 인격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무대를 만들어주게. 그게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명령일세. 명심하겠습니다. 소장, 제 모든 것을 걸고 무대를 쇄신하겠습니다. 이강민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차유진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다. 그리고 내 아들 박시우 일병에 대한 이야기다. 모두의 시선이 시우에게로 향했다.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이 시간부로 박시우 일병은 장군의 아들이 그저 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소속의 평범한 병사일 뿐이다. 그 누구도 박 일병에게 특별 대우를 하거나 반대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런 사실이 내 귀에 들어올 경우 나는 오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될 걸세. 이강민 소장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나? 네,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박시우 일병의 군 생활은 다른 모든 병사들과 동등하게 보장될 것입니다. 차유진은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처리해야 할 모든 공식적인 업무가 끝난 것이다. 자, 그럼 이만 일어나야겠군. 면을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니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모두가 따라 일어섰다. 부대 본청 앞에서의 배용은 도착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사단장 이하전 참모진이 도열하여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차유진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마지막으로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들 이제 진짜 간다. 다음 휴가 때 보자. 전화 자주 하고 응 엄마 조심히 가. 그리고 자랑스러워. 엄마 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한마디에 차유진은 오늘 겪었던 모든 수모와 분노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두어본 두드려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다. 차가 부대를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휴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가 탄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개의 시선. 그 시선 속에는 경우의 호기심, 두려움,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평범했던 군 생활은 오늘부로 끝났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소장 차유진의 아들이었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어야겠다고 그는 조용히 다짐했다. 몇 달 후 강원도 화천 제7보병사단의 위병소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모든 근무자들은 각 잡힌 자세와 절도 있는 목소리로 면역객들을 맞이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었다. 부모님을 대하듯 공손한 그들의 태도에 면역객들의 얼굴에는 늘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위병소 한쪽에는 모든 국민은 우리 군의 귀한 손님입니다. 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렸다. 황건호 상병과 이찬솔 이병은 군법 재판에서 실행을 선고받고 국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김두윤 중량은 약속대로 부대 전체의 병영 문화를 쇄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고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병사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박시우 일병은 상병으로 진급했다. 장군 아들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그를 따라 다녔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받았고 후임들에게는 따뜻한 선임이 되어 주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를 어려워했지만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 점차 그를 박시우라는 한 명의 전우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점호가 끝난 생활관. 시우는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다. 편지지에는 별이나 계급장 대신 예쁜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을 하늘이 참 높고 푸르구나. 내가 있는 곳의 하늘도 그렇겠지. 요즘은 밤에 잠도 잘 자고 밥도 아주 맛있다 한다. 다 우리 아들 덕분. 몸 건강히 다치지 말고 즐겁게 군 생활하길 바란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엄마. 시우는 편지를 곱게 접어 관물대에 넣었다. 창밖으로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 유독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이 자신의 어깨를 지켜주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마지막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조국을 향한 맹세이자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대답이었다. 오늘 인생 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